네, 2교시 하겠습니다. 우리 2교시 때 지난주부터 쭉 배웠던 거 봐서 계속 여러분들 상상을 하세요. 내가 물건을 들어갈 때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순서를 보고 내가 들어가는 물건에서 이제 드디어 물건 분석했고 이제 현장 조사하고 명도하는 단계에 넘어가는 겁니다. 자, 이것도 또 한번 또 생생 경매니까. 자, 제일 마지막에 들어오신 분 찬스 드릴게. 지역 하나 골라주세요. 했어요? 또 하세요. 괜찮아요. 구. 농 말고 3개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되는데 지역을. 관악구. 관악구 아파트 한번 볼게요. 6건 떴네요. 자, 어떤 거 볼까요? 어떤 거 볼까요? 요거? 자, 관악구 봉천동 우성아파트 약간 대형 평수 40평대 초반 될 것 같아요. 신권이고 6억 9,900. 자, 지금 몇 단계 하는 거예요, 지금? 1단계죠? 자, 2단계 넘어갈까요? 자, 뜨잖아, 이렇게. 그죠? 이게 왠지 갸우뚱하게 되잖아, 지금. 눌렀더니. 항상 전입, 확정, 배당이 다 찍히는 게 아니라고. 그쵸? 자, 권리 분석할 때 제일 첫 번째, 말소기준 권리였죠? 요거였죠? 국민은행. 이게 말소기준 권리야. 여기 보게 되면 갑3, 을13, 을15, 갑4 묶어놨잖아, 지금. 그쵸? 갑구하고 을구하고 프로그래밍 돌려서 쭉 섞어놨더니 이제 말소기준 권리가 찾기 쉬웠고, 요 말소기준 권리가 어디 있었어요? 사실 표 한 장으로 나왔을 때 매각 물건 명세서에 최선순위 설정해서 국민은행 근저당 찍혔잖아. 매각 물건 명세서에. 그쵸? 그렇게 보고 임차인이 이제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되는데 관악구 봤더니 소유자는 김영석 씨네요. 2008년 11년 됐어 벌써. 그쵸? 근데 임차인이 둘이야. 일단은 한 집에 임차인 둘이 살 수도 있죠. 쉐어하우스 같은 거 살 수 있잖아요. 그죠? 정순덕 씨, 황선우 씨 임차인 둘이래. 했더니 2008년 2월 18일 날 들어왔어. 일단 얘만 이 분만 볼까요? 정순덕 씨. 말소기준 권리보다 위에요, 아래에요? 이분. 위죠? 선순위네? 우리 무조건 갖고 가야 되네. 위험하죠? 끝까 볼까? 선택이에요, 이제. 선택. 자, 이번에 황선우 씨. 2019년이네? 이분은 소멸이죠? 후순이죠? 한참 뒤에. 그쵸? 그리고 배당 요구는 또 해놨네? 2019년 7월 8일 날, 7월 9일 날. 하루 전에. 간발의 차로. 그렇죠? 그러면 일단 오케이 임차인이 둘이야? 그럴 수도 있을까라는 힌트를 갖는데 이 임차인이 있는지 없는지 점유 관계는 어떤지 누가 본다고 그랬어? 집행관이 맞잖아. 집행관 코멘트를 봐야죠. 그렇죠? 왜냐면 우리보다 먼저 가이드를 해주는 분이니까. 목적물에 대해서 현황조사차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 문 닫혀있고 아무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폐문부재로 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나지 못했대. 만나지 못했다고 현황조사에 찍혀. 그럼 뭔가 더 해야 될 거 아니야. 안내문을 이 집은 경매로 나와서 당신들이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얘기해 주세요라고 안내문을 현관문 틈새에 구체적으로 적어놨죠. 띄워두었으나 점유 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대. 집행관을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건데 법원에서 위탁을 했잖아요. 지금 없었으므로 가까운 발행관서, 뭐 주민센터 등 확인한 전입세대 열람 내역 결과를 기재했대. 그래서 전입세대 열람 내역과 주민등록표 등본에 임차인으로 조사한 정순덕, 황선우가 세대주로 등재되었음이라고 여기까지만 우리한테 코멘트를 주는 거라고. 그럼 이제는 누가 움직여야 돼? 집행관이 할 몫은 다 한 거예요. 이제 우리가 뛰어야 돼. 근데 보니까 이분은 별로 신경 쓸 거 없을 것 같고 어차피 명도 대상이잖아. 그럼 이분은 신경 써야죠. 정순덕. 그럼 이분이 선순인데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야? 이거잖아, 이거. 맞죠? 이걸 알아야 내가 얼마를 빼고 들어갈지 못 빼고 들어갈지 알지. 가야 돼요. 가서 만나보든가 뭘 하든가. 제 말 맞아요? 근데 또 다른 이슈가 있을까? 이분들 보증금을 한번 캐치해 볼 수 있는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국민은행 여신 담당이라고 해볼게. 여신 담당. 돈 구워주는 부서. 응? 돈 구워주는 부서. 그러면 근저당을 심은 이유가 뭐예요? 국민은행이
근저당을 여기다 심어둔 이유가 뭐냐고요, 여기다가. 만약에 경매 넘어갔을 때 그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 근저당 찍어 놓은 거잖아. 그래야 임의경매 바로 들어가니까. 얼마 빌려줬대요? 그죠? 그리고 또 들어갔네? 그죠? 2억 7,600, 이게 물론 원금은 아니죠? 응? 이자 포함해서 넓게 잡아놨죠? 그리고 또 한 번 빌려줬지? 3억 6천? 이것만 해도 얼마야, 지금? 6억이 넘어. 근데 선순위 임차인이라고 하는 분이 보증금이 예를 들어서 2억이래. 근데 여기 금액 담보 가치가 그 당시 얼마였어? 지금 7억이죠? 7억인데 만약에 선순위가 2억을 갖고 있대. 근데 거기에 6억이 또 추가 대출이 나갈까? 어? 여신 담당인데. 제대로 판단해야지 돈을 받을지 말지를 판단되는데 보증금이 막 앞에 깔려 있어. 못 빌려주지. 거기서부터 힌트를 잡는 거라고. 그럼 누구한테 연락해 보면 돼? 여기 먼저 캐치를 해봐야지. 지금 등기부하고 전입세대 보니까 이런데 어떤 건가요? 하면 알려줄까 안 알려줄까? 응? 알려줄까 안 알려줄까? 응?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개. 욕하는 게 아니라 개. 인정보라고. 욕, 뭐, 개, 뭐가 아니라 개인정보를 제일 먼저 얘기한다고. 그쵸? 그래서 이제 얘기하면서 우리가 추정을 하는 거야. 이 돈이 안 나갔을 거잖아. 그러면 어떤 임차인, 만약에 여기 있는 그 임차인이 보증금이 없이 그냥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보증금 우리가 안 할 게 있어, 없어? 없지. 그럼 거기서 이제 힌트를 보고 남들은 무서워서 2명이야? 선순이야? 그것도 몰라? 야, 빨리 꺼. 물건 많아, 물건.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 그래? 한번 제대로 한번 볼까?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제 생기죠. 그들만의 또 리그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지금 몇 단계? 2단계 했죠, 2단계. 권리분석이었잖아. 근데 2단계를 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제 조사해야 될 거리가 나오죠, 이제. 그렇죠? 그러면 일단 이제 권리분석에 대해서, 보증금에 대해서 우리가 이슈는 이슈대로 하고 물건 분석을 또 해야 되죠. 그럼 물건 분석하려면 아까 요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등기부를 봤지만 물건 분석할 때 사실 그 등기만 보는 건 아니잖아, 사실은.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정보를 보겠죠.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고 여기 임대 수요는 어떻고 임대 수익률은 어떻고 지금 거래 사항은 어떻고 공급량은 어떻고 그렇죠? 학군도 봐야 되고 다 봐야 돼. 근데 저 밑으로 내리면 그왜 감정평가사들이 하는 낙찰 예상가가 있잖아요. 아니, 자, 안 들리니까 제가 질문 한번 다시 얘기할게요. 그 경매 정보지에 보게 되면 예상 낙찰가라고 적히는 경매 정보지들이 있는데 그것도 통계야, 사실은. 여러분이 직접 판단을 해야지. 그 예상 낙찰가는 기본적으로 관악구 아파트 동형 평수들이 얼마에 낙찰되는지를 보고 그대로 비율대로 놓는 거예요. 근데 아파트가 층도 달라. 그쵸? 향도 달라. 또 임차 보증금도 있는 애 있고 없는 애 있고 다 달라. 그거의 평균이라고.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거지. 그쵸? 좋은 지적이에요. 참고할 수는 있어. 아무튼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지금 이제 4단계죠. 현장 조사. 그쵸? 현장 조사를 해야 될 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지금 하나가 생겼죠. 진짜 임차인인지, 가상 임차인인지, 보증금 얼마인지, 그것부터 우리는 알아야 되잖아. 그렇죠? 그거를 포함한 모든 정보를 현장 가서 알아야 된다는 게 현장 조사 단계예요. 굉장히 중요하겠죠. 더군다나 경매에서는 이런 사건이 많으니까. 자, 그래서 넘어갔을 때, 자, 드디어 이제 4단계 넘어왔어요. 관악구 갈 때 이런 물건들을 파악해야 되는데, 자, 볼까요, 한번? 자, 경매에 나온 물건을 이제 직접이죠. 우리가 책상에서 핸드폰으로 보는 게 아니라 직접 가서 해당 물건의 공부, 여러 가지 있죠, 공부? 제일 중요한 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뭐 건축물 대장 등등등 해서 공부하고 직접 현황하고 같이 비교해서 검토해서 뭘 알아오래? 새로운 정보. 이렇게 쓰니까 좀 막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새로운 사실을 발견해서 물건의 장단점을 확인하여 입찰 확정 여부 및 입찰가 한정에 고려하기 위한 것. 지금 요거 그대로 이해됐어요? 응? 정말? 자, 볼게요. 우리 그 영어 시험 공부 많이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 여기 뭐 990, 980, 뭐 600? 자, 어떤 얘기를 하려면 요즘에 시험도 인터넷 시험으로 많이 바뀌었죠. 그리고 토플 시험 같은 거, 뭐 IBT 뭐 이런 거 보게 되면 앞에서 내가 문제를 맞추면 그 다음에는 조금 더 레벨이 올라가는 문제가 나오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틀리면 조금 레벨을 낮추잖아.
이래서 평가가 되잖아요. 자, 다시 한번. 자, 이 단계 정도는 기본적으로 나와야 돼. 이제 술술 나와야 돼요. 선생님부터. 1단계 뭐였어요? 자, 그 옆에 2단계.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선생님. 빨리빨리. 급해. 자, 그 다음에. 자, 또 뭐예요? 또. 현장 분석. 그 다음에 선생님. 1, 2, 3, 4, 5 여기 입찰가 분석해야지. 아직 여기까지 진도가 안 나와서 안 나오는구나. 자, 입찰하고 이제 명도하는 건데 아까 제가 왜 영어 시험을 얘기를 했나 볼게요. 선생님 오케이. 선생님 지역 하나 골라봐봐요. 야, 그냥 강남구 오케이. 자, 20억 있죠? 강남구 들어가려고 해. 아파트부터 빌라까지 물건이 10개가 떴어. 그렇죠? 내가 용도도 보고 또 자금도 보고 해서 10개가 떴어. 그거를 다 후보 리스트에 10개가 들어가죠, 지금. 여기에 쭉 10개가 들어갔어. 그래서 2단계로 넘어갔어. 했더니 임차인 뭐 보증금 미상 찍히고, 그리고 어떤 걸 봤더니 뭐 조합에서 요거를 갖고 왔는데 조합에서 뭐 대지권이 없음해서 거기 뭐 불분명, 또 어떤 거는 뭐 아파트인데 유치권 있음, 아니 유치권 소지 있음 막 찍힌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패스를 해야 되잖아, 또 그런 것들은. 지금 내가 못 들어가니까. 몇 개는 빠진다고. 몇 개 빠지죠? 그래서 권리 분석 할 때 보니까 한 6개로 줄어. 그죠? 권리 분석했어. 물건 분석 하려고 하는데 내가 원하는 건 수익형 물건인데 강남 아파트 임대해봐야 몇 프로 안 나오잖아. 수익률이. 그쵸? 나는 수익형인데 그러면 소형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수익률이 몇 프로가 안 나오게 되면 몇 프로 이상만 되는 걸 또 묶어야 되잖아. 이건 수익률은 1.5%래. 빼고 줄어. 맞죠? 그 다음에 현장 갔어. 요거 다 좋을 줄 알았는데, 내가 경사를 못 봤네. 나는 딱 봐서 학교 가까워서 좋을 줄 알았더니, 이게 거의 막 30도야. 그럼 힘들잖아. 유모차를 잡아줘야 되지, 내려가야 되고, 끌고 올라가야 되고, 이러면 또 힘들잖아, 또. 그쵸? 현장 조사를 갔더니 또 몇 개 빠져. 2개 남았어. 이 2개에서 이제 입찰가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로. 단계가 지나갈수록 내가 구체적으로 입찰할 물건의 수가 좁혀졌죠? 자, 우리 지금 이거 하고 있어요, 이거. 현장 분석을 하기 전에 지금 몇 개의 물건이 있었죠? 4개. 그렇죠? 자, 제가 지역을 몇 개 정하라고 했던 게 첫 번째 물건은 관악구에 있는 아파트였어. 두 번째 물건 봤더니 이거는 강동구의 빌라였어. 비가 아니잖아. 그렇죠? 죄송해요. 자, 그 다음에 또 뭐 동작구에 있는 또 아파트. 또 하나 또 뭐 할까? 좀 금천구에 있는 아파트. 요 4개를 지금 보려고 적어놓고 그 다음 현장을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현장 분석의 목적을 제가 적어놓은 거예요. 첫 번째 뭐냐면 그 중에서 내가 입찰을 할지 말지를 정해야 된다고. 요 지금 4개 나왔는데 4개에서 요거 입찰할까 말까. 나는 지금 결과적으로는 2개만 고른 거잖아. 2개만. 즉 입찰을 할까 말까를 정한 거죠. 2개는 빼고 2개만 놓은 거죠. 자, 그럼 2개는 입찰한대 그러면. 2개는 그러면 입찰 확정 여부를 정하고 또 하나가 뭐였어? 입찰가 산정이었죠. 왜? 그 다음 단계가 입찰가 분석이잖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분석을 하고 나니 내가 요 2개 정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입찰을 하고 싶은데 요거를 인장까지 해보니까 내가 요거를 들어가려면 한 3억 5천7백 정도를 기준으로 잡아야겠다. 요거를 입찰할 때는 한 2억 9천8백 정도는 잡아야겠다는 입찰 기준선을 잡아야 한다고. 그래야 다음 입찰하지. 이 금액을 기준으로. 즉 현장 분석을 할 때 우리가 얻어내야 될 결과는 2개예요. 2개. 그렇죠? 요 2개. 요 2개를 파악하기 위해서 가는 거고. 그래서 현장 조사할 때 요 2가지가 제일 중요한데 우리가 임장을 할 때 물론 뭐 로드맵도 잘 돼 있고 하지만 지역과 입지에 대한 환경도 제대로 보고 또 아까 같이 임차인들에 대해서 좀 아리송한 부분들이 있으면 점유자가 어떻게 됐는지도 봐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명도의 난이도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되고 이 부분을 명도를 잘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다음에 시세 정말 중요하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여기 입찰가 분석에 제일 중요한 게 이거라고 얘기했잖아. 우리가 감정 평가사가 돼야 된다고 그랬잖아. 여기서. 그렇죠? 그래서 그 시세 정말 중요하고 또 하나 체납관리비.
관리비가 뭐예요? 천학관리비. 우리가 집합 건물 하게 되면 관리비를 매달 내잖아. 그렇죠? 전기세, 수도세, 뭐 또 엘리베이터, 뭐 수선비, 장기 수선, 충당금 등등등 막 20만 원에서 심지어 막 60, 70까지 내잖아요. 그게 깔린 거야, 계속.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한 법률은 없어, 사실은. 아시죠? 법률은 없어. 판례가 있는 거야, 판례가. 근데 그 판례 하나로 지금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수적으로 입찰할 때는 관리비는 떠안는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 근데 몇십에서 많아야 뭐 몇백 정도인데 전체 가격에 비할 때는 크지 않으니까 물론 판단은 반드시 해야겠지만 그거 보고 또 하나 입찰 경쟁률은 어떻게 파악할까요? 입찰 경쟁률. 아파트 경매 물건이든 매수하기 위해서 임장해 보신 분? 경매? 아니면 매매로? 자, 경매를 입찰을 하려고 해요. 근데 지금 나오는 구들이 사실 다 비슷비슷하잖아, 지금 나오는 구들이. 그쵸? 뭐 송파구다, 다 강동구 다 비슷비슷하잖아. 매각길이 임박해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응? 볼게. 자, 지금 오늘이, 자, 내일 날짜를 한번 볼까? 내일 날짜로 아파트로 해서 서울로 볼게요. 자, 봤더니 내일 진행되는 게 지금 타펠, 여러분 잘 아시는 타펠, 우리나라에서 뭐 최초로 주상복합 뭐 이런 나왔던 타펠. 근데 사실 우리나라 최초의 주상복합이었던 건물은 거의 60, 70년대에 있던 세운상가였어요. 그쪽. 자, 어쨌든 타펠 있고 그 다음에 뭐 청신동에 있는 이런 아파트들 다 이제 입찰들이 바로 21일 날 쭉쭉 있는데 이런 거 지금 요거를 이제 입찰을 하려고 오늘 갔어. 타펠 근처에 가능하면 여기랑 제일 가까운 부동산을 갔어. 사람이 많이 왔다 갔을까 안 갔을까? 갔겠죠? 여러분 들어가는 순간 촉 있는 중개사님들은 다 알아. 그래서 친절하면 앉으세요 뭐 말씀드리고 많이들 왔다 갔어요 라고 하겠지만 어떤 분들은 이래 귀찮거든. 안 그래도 뜨거운 경매 시장인데 낙찰이 돼야 자기한테 물건을 내놓든가 말든가 하지. 그냥 와서 시세는 얼마예요? 잘 나가요? 뭐 임대는 얼마를 꼼수 부리고 있으면 시간이 돈인데. 그렇죠? 그런 게 있어서 이렇게 임박한 물건들 가게 되면 이미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으면 경쟁률까지도 추정이 된다고. 자, 제가 한번 수강생분들을 모시고 임박한 물건 관리사무소를 투어를 한 적이 있어. 그러면 얼마나 많이 왔다 갔으면 아예 문 앞에 붙여놔. 체납관리비 얼마. 근데 사람들이 많이 안 왔다 가면 네토요? 왜 그러시는데요? 어떤 데는 경매 나온지도 몰라. 세대가 많으니까. 그리고 막 찾아봐. 원래 알려주지 않죠, 잘. 그쵸? 그것도 마찬가지로 개잖아, 개인정보잖아. 그쵸? 근데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 왜냐면 관리비 깔리고 누군가 새로 또 입주를 해야지 돌아갈 텐데. 그러면 찾아서 알려주는 분들도 있고, 안 알려주는 분들도 있지만, 붙여놓은 데들도 있다고. 간접적으로 뭐가 생기는 거야? 입찰 경쟁률 생기죠? 입찰 경쟁률. 그래서 가능하면 아파트들은 좀 미리미리 보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한 거.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뭐 주로는 이제 아파트에 대한 관심들이 많을 텐데 내 목적이 물건 선정 단계에서 나는 아파트가 아니라 빌라일 수도 있고 상가일 수도 있고 토지일 수도 있죠. 다 임장하는 방법들은 다르겠죠. 당연히.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일단 아파트 임장을 하는 방법부터 아시는 게 중요하고 이렇게 줄여서 물건 분석 단계에서 만약에 이게 다 지금 아파트야. 응? 다 아파트야. 근데 6개를 내가 가야 돼. 지금. 그러면 이 물건 6개에 대해서 임장을 해야겠죠? 그러면 이 6개에 대해서 내가 적어도 아까 우리가 현장 분석할 때 제일 중요한 거 2가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결정해야 될 거. 현장 분석 시 결정해야 될 사항. 첫 번째, 입찰할지 말지. 지금 6개를 지금 물건 분석까지 통과를 했잖아, 얘네들이. 그쵸? 여기서 지금 내가 다 들어갈 수는 없잖아. 그쵸? 그 몇 개를 빼야 된다고. 그러면 어떤 걸 고르고 어떤 걸 뺄지 입찰 확정 여부를 정해야 되고. 만약에 내가 얘랑 들어간대. 얘랑. 중랑구에 있는 아파트, 관악구에 있는 빌라 막 들어간대. 그러면 이 2개만 골랐는데 이걸 내가 현장 조사를 해봤더니 요거를 들어갈 때는 8억 2천 쓰면 될 것 같고 요걸 들어갈 때는 한 4억 2천 쓰면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입찰가 기준선을 정해야 된다고. 그게 현장 조사의 목적이라고.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일반 공부상에서 알 수 없었던 정보들을 다 캐치하는 거라고요. 경쟁률까지. 그러면
우리가 그 머리가 우리가 생각보다 뛰어나지 않아요. 우리 머리가. 무슨 말이냐면 내가 5개의 물건을 봤어. 지역별로. 그게 그거였나? 그게 그거였나? 헷갈려. 뭐가 헷갈려. 그래서 임장 갔다 왔으면 이 물건들은 어떤 거다라고 쭉 기록을 해놔야 돼. 사진도 찍어놓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여기 보게 되면 이거는 샘플인데 뭐 권리분석 내용으로 보증금 인수를 할 것 같은가, 또 지역으로 봤을 때 개발 호재는 있는지, 교통은 어떤지, 학구는 어떤지, 이런 내용들, 인구 추이는 어떤지, 또 현재 시세는 어떤지, 그다음에 수익률을, 임대 수익률은 얼마인지, 이걸 다 해서 지금 내가 2개를 골랐죠. 지금 여기서 2개를 이제 지금 여기서 결정은 된 건데, 내가 그 감으로 2개를 고를 수 있지만, 이걸 뺄까? 이거 2개는 결정했는데 얘를 뺄지 안 뺄지를 모르겠네?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래서 조금 더 객관적으로 하시려면 이런 표를 자기가 생각하는 그 가치 판단의 기준에 대한 카테고리를 쭉 만들어 놓고, 이건 첫 번째, 이건 이제 A 물건. 자, A 물건, 송파구, 빌라. 자, B 물건, 하남, 오피스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물건을 좀 이렇게 넘나들면서 내가 좀 보고 싶다 했을 때, 또 세 번째, 예를 들어서 뭐 관악구, 이것도 뭐 아파트 할까? 내가 요 3개를 결정할 때 내가 보니까 권리분석성으로 다 하자가 없고, 학교는 어떻게 되고, 뭐 교통은 어떻게 되고 다 다르겠죠? 요거에 대한 점수를 매길 수가 있겠죠, 여기다가. 그 점수에 대한 토탈이 나오겠죠. 그랬더니 송파 빌라 내가 하고 싶은데 보니까 토탈 점수 58점. 여기는 29점. 그 다음에 요거는 뭐 32점. 이렇게 내가 점수를 적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감으로는 몰랐는데 내가 평가를 해보니까 얘는 내가 입찰할 놈이다. 얘는. 그죠? 그 다음 순서는 얘겠다. 이렇게 조금 더 객관적으로 수치화해서 이 들어갈 물건을 정할 수도 있다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하고, 그 후보 리스트가 정해지면 사실 이제 우리가 시세 파악하고 입찰가 분석할 때 이런 부분들을 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지금은 빅데이터들이 잘 돼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당연히 쭉 보고 임장하고 시세 판단하고 들어가셔야 되는 부분이고, 이런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놔야지 입찰가 쓸 때도 연결이 돼요. 얼마 쓸지. 이렇게 보시고 하는 거예요. 자, 부동산 여행 미리 한번 떠나볼까? 이게 현장 얘기예요. 현장 얘기. 한번 볼까요? 샘플로. 해보고 싶은 분. 지역 선정. 선생님. 딱 타이밍상 눈이 맞췄어. 9. 중구. 자, 중구. 중구로 해서 아파트로 할게요. 없네. 아니다. 저 11월 20일 잠깐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중구 아파트 없나 본데. 자, 중구 말고 다른 데로. 3개 정도는 딱 골라두시면 좋은데. 하실 분? 아파트. 수지. 오케이. 경기도 이제 또 치고 들어오셨어요. 아니, 9까지만. 물건수가 많진 않으니까. 신봉동? 여기 있네.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신봉마을 자이 3차 15층 신권. 오케이.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거야, 우리? 다시 또 선정했고, 권리 분석했고, 그쵸? 물건 분석했다고 치고, 현장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장. 그럼 요 물건에 대해서 당연히 요 신봉동의 위치, 이게 분당선, 신분당선 어디고, 여기 지금 어느 정도 공급이 되어 있고, 이거 쭉 보셔야 되죠? 전체를 다 봤다고 이제 치고,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현장에 가야 되잖아요, 이제 직접. 그쵸? 봤더니,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뭘까? 입지부터 봐야 되니까. 그쵸? 입지부터. 자, 볼게요. 자, 봤더니, 여기야, 여기. 자, 여기 신봉, 자이 3차. 여기 지금 신분당선 성봉역 있죠? 성봉역에서 여기 편의시설로 이마트도 있고, 주변에 아파트 단지들도 좀 많이 있고, 중학교는 있고, 또 중학교고, 고등학교 있고, 초등학교는 옆에, 여기 또 하나 있고, 그쵸? 그러면 비교적 초, 중, 고 다 갖춰져 있으니까 일단은 학군에서는
기본적인 안전장치는 좀 해놓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신봉공원도 있고, 근린공원, 뭐 자연환경도 좀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제일 가까운 역이 지금 성봉역 같은데, 성봉역에서 여기까지 움직인다고 봤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온다고 하면, 도보권은 되겠다. 한 10분 정도 이상 걸리겠지만, 도보권은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여기, 그래? 요 정도 할 때 지금 현재 거래 상황은 어떤지, 이런 거 다 판단을 하셔야겠죠? 판단하시고, 현장을 이제 가시는 거고, 그런 부분들 해서, 이 신봉동 요 물건을 이거 외에도 다른 그 용인시에 물건들이 있었는데 다른 물건들에 비해서 요게 내가 평가하는 가치가 높다 하면 요거를 들어가는데 요게 만약에 시세가 6억 5천이래. 그러면 지금 베팅해야지. 맞죠? 근데 시세가 지금 예를 들어서 떨어졌대. 5억이래. 그럼 기다려야지. 그래서 입찰 여부를 결정을 하고 입찰한다면 얼마를 쓸까까지 보셔야 되는 거고. 물론 그 전에 우리는 권리 분석을 했겠지. 그죠? 물론 우리 권리 분석을 했겠지. 혹시나 갑자기 궁금해지니까, 권리. 자, 없어지고, 끝났어, 권리 분석. 그죠? 여러분, 똑같이 따라왔죠? 권리 분석 끝났잖아,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시세고. 그죠? 이 전체 단지 세대 수에서 내가 갖고 있는 그 위치가 어디 정도 되는 로얄인지 보고. 그리고 일단, 그래도 아주 대단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거래에 대한 어떤 동향도 좀 보고, 이렇게 보시고 들어가면 된다고 하는 게, 이제 지금 현장 분석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입찰가 분석을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입찰가 분석을 하고 마지막 시간에 해볼게요. 해보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사실 권리 분석만큼 어려웠던 게 이거였잖아. 이거. 자, 이왕 했으니까 신봉 이거 볼까요? 자, 명도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거 보고 명도가 쉬울까 어려울까? 쉬울 것 같다. 쉬울 것 같다는 이유. 우리가 여기 소유자가 돼볼게요, 다시. 지금 제가 황 씨예요. 제가 황모 선생님이에요. 이분이 이 아파트를 2011년도 8년 전에 샀어요. 그때 거래가가 3억 7,500이야. 근데 지금 5억 900이니까 거의 뭐 한 1억 8천 정도? 맞나요? 1억 2천 정도? 그 정도 이제 올라 있는 상태인데, 어쨌든 이분이 뭐 자금이 필요해서 중소기업은행 해서 했고, 이현승 씨는 담보 안 잡고도 또 4억 8천을 또 들어왔네? 그죠? 그러니까 뭔가 계속 자금이 필요했죠. 자, 그리고 나서 중소기업은행하고 이현승 씨하고 둘 다 경매를 넣었죠. 요 채권액만 해도 지금 7억이 넘죠. 그렇죠? 그럼 이것만 해도 7억이니까 지금 어쩔 수가 없죠. 경매가 아니면 해결이 안 되죠. 어느 한두 사람, 물론 이분이 요거 하나, 이게 실제 이 가압류가 없었지만 강제금융으로 받아야 될 돈이 이 금액인데, 요거 이게 만약에 채권 최고액이긴 하지만 풀로 요걸 다 줘야 된다고 한다면 이게 5억에다가 7억 한 5천 정도 되잖아. 7억 5천을 자기가 이분들한테 갚아야 경매가 취하돼 버리는데, 지금 이걸 팔아도 지금 될까 말까잖아,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다고, 지금은. 경매로 죄송하지만 이제 소유권을 잃어야 되는, 그렇죠? 지금 판국이야. 그러면 지금 이제 뭐 사업용이든 뭐든 간에 지금 이렇게 해서 자기 부동산, 소중한 부동산을 1세대 2주택으로 날려야 되는데, 날려야 되는데, 명도하려고 갔어. 쉽겠냐고. 제가 얘기하는 건 무슨 얘기인지 감 가죠? 자, 권리 분석하고 명도에 패턴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법적으로 패턴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법적으로. 왜? 이 분은 더 이상 내가 이제 소유권을 이전받았어. 낙찰 받고 지금 예를 들어서 2019년 11월 22일 날 5억 900으로 하게 되는데, 이 층수가 15층이고 84예요. 한번 그냥 볼게요. 한번 호가들만 볼게요. 자, 이게 84죠, 지금. 84에 5억 4천. 이건 저층. 아까 우리 거는 15층이었죠. 자, 5억 4천, 5억. 조금 이제 층별로, 뭐, 동별로 다를 건데, 뭐, 한 5억 정도 선이라고 했을 때, 5억 정도 선이라고 했으면 우리가 반드시 이거는 시세 봐야죠. 그죠? 아리까리 하잖아, 지금. 그렇죠? 그렇게 해서 현장 조사를 끝내고, 이제 우리가 가서 낙찰 받으면, 이제 우리 낙찰 받고 잔금 내면 우리 거죠. 그럼 우리는 요 단계가 남았잖아. 낙찰되고 요 사이에 이제 잔금 내고 명도 들어갈 건데, 요건 제일 마지막 파이널 감이 남았잖아. 요건 무서워서 우리가 경매 못 하잖아, 지금. 근데 아까 명도가 권리 분석과 똑같이 제일 어렵다고 얘기를 했는데 패턴이 있다고 그랬죠.
이 소유자, 전 소유자가 더 이상 이 부동산에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임차인이다. 그러면 임차인이라면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 정답이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거 보고 우리는 뭐라고 했는데? 대항력이라고 했잖아. 그렇죠? 근데 대항력이 이때 대항력이. 근데 우선 면제권도 이때 배당을 다 받았대. 그럼 더 이상 살 수 있어, 없어? 없지. 카테고리가 나눠지는 거야, 지금. 지금 우리 명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명도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고이 보내드리우리다잖아. 근데 나는 고이 보내드리고 싶은데 안 가시는 거잖아요. 그쵸? 법적으로 30평은 뭐 평당 뭐 20만 원씩 해서 이사비를 지급해야 된다라고 민사집행법에 안 나와 있잖아. 맞죠? 근데 요구를 하잖아, 우리한테. 당신 돈 벌었으니. 내가 시세가 지금 5억 2천인데 여타여타해서 쭉 보고 내가 4억 7천에 받을 수도 있어요. 이 정도면 만족하나요, 여러분? 시세가 지금 5억 2천이래. 근데 내가 4억 7천에 받았어. 그럼 만족해요? 어때요? 만족한다. 이 정도만 되면 나 만족한다. 응? 불만족한다. 그럼 뭐 5억 2천짜리 한 3억에 받아야 돼? 이러면 안 돼. 그냥 계속 들러리야. 왜? 그 물건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요 차이를 줄이면서 낙찰이 되는 게 일단 중요하지. 물론 합리적으로 낙찰을 받아야지. 왜? 우린 여기서 지금 비용을 생각을 안 했잖아. 비용. 그쵸? 이 비용. 우리 뭐 입찰가 분석이 지금 빠져있긴 하지만 이 비용에는 우리가 손품, 발품 파는 것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 들어가요, 여기? 그 비용에 뭐 들어가요? 제일 중요한 거. 사실 노력도 들어가지만 우리가 어쨌든 간에 차익이든 수익이든 가지려고 하는 건데 수익이 얼마나 될지 차익이 얼마나 날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 그렇죠? 이런 것들도 있어서 각자가 생각하시는 미니멈 낙찰 예상, 그 미니멈 입찰가가 있을 거예요. 어쨌든 일반적으로는 5억 2천짜리 4억 7천 받으면 괜찮지. 지금 시장에서. 더군다나 그게 서울에 있는 아파트라면.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명도 얘기하고 있는데 좀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 소유자 점유죠. 근데 어쨌든 간에 더 이상 점유할 수 있는 권한은 없죠. 자, 그래서 말 그대로 법적으로 명도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1번 소유자 있었죠. 그죠? 그 다음에 2번 임차인 있죠. 근데 임차인이 선순위가 있을 거고 후순위가 있대. 후순위는 명도 대상이죠. 맞죠? 이분도 명도 대상이죠. 근데 임차인은 나눠졌죠. 배당에 따라서 응? 전액인지 반인지 아예 없는지 있을 텐데 선순위였을 때 어쨌든 선순위였다고 했을 때 배당 전액 받으면 이제 이 사람은 명도 대상이 아니야. 대상이죠. 근데 반만 받았대. 명도 대상인가? 아니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경매로 넘어가게 될 때 자기가 선순위로서 납입한 보증금 전액은 새로운 소유권자, 즉 낙찰자, 잔대금 납부한 낙찰자한테 고스란히 오기 때문에 3억 보증금에서 1억 5천만 받았으면 1억 5천은 낙찰자가 떠안아야 된다고. 그걸 줘야 나간다고. 이걸 보고 우리 뭐라고 했어요? 무슨 이행이라고 했어, 우리? 집 줘야 나가지. 보증금 줘야 나가지. 뭐라고 했어? 무슨 이행이라고 그랬잖아요. 동시이행이라고 그랬잖아. 동시이행. 1억 5천 줘야 나가지. 하나도 못 받아. 인수. 그럼 3억 전체를 줘야 나가죠? 즉, 얘랑 이분과 이분은 보증금 전액을 줘야 법정 명도가 가능한 거고, 이 분만 법정 명도가 가능한 거예요. 이 분만. 요거 때문에 명도하려면 권리 분석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요거랑. 그래서 우리가 권리 분석 공부한 거라고. 근데 아까 이분은 소유자 점유죠? 명도 대상이죠? 안 나가면 어떻게? 이제 그때는 법으로 해야지. 그쵸? 그래서 첫 시간에 우리가 경매는 무슨 법에 의해서 진행된다고 그랬어요? 민사집행법. 옛날에는 민사소송법이었는데 경매에 대한 내용들이 워낙에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누구를 보호해준다? 경매법이. 민사집행법이. 민사집행법이 물론 임차인 보호하기 위한 법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인데 낙찰자를 보호해준다고. 낙찰자를. 왜냐면 명도를 해야 되는데 이 법으로 뭔가 장치를 만들어 놓으면 명도가 쉬워지는데 장치가 없으면 뭘 해야 돼? 소송해야 되는 거야. 보내려고. 소송하면 또 8개월, 1년 질질 끌잖아. 내가 지금 이자가 한 달에 100만 원씩 나가는데
그걸 1년 동안 1,000만 원 넘게 계속 소송하느라고 왔다 갔다 하고 낙찰이 안 되지 그러면. 그래서 법으로 만들어 놓은 게 소유자하고 배당을 전액 받아가는 사람들 또는 인수를 해야 하는 금액이라 하더라도 낙찰자가 그 인수금을 다 주면 나가야지 이제는. 맞죠? 주면 나가야지 이제 그때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할 수 있는 장치가 네 글자가 뭐예요?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인도명령이라고 한다고. 인도명령. 인도명령. 자, 볼게요. 우리 소송 해보신 분 계세요? 혹시? 다 법 없이 사신 거예요? 자, 소송의 결과로 내가 소송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판결을 하게 되죠. 응? 그래서 이렇게 해서 원고 승 이거 얻으려고 하는 거잖아. 지금 이거. 그쵸? 이거. 이런 아주 긴 그 프로세스를 밟아야 되는 게 소송인데 소송 말고 우리가 명령으로 떨어지는 게 있어요. 명령. 응? 명령. 다른 거라. 이게 심플하다고 생각하면 돼. 자, 소송하려면 지금 우리가 원고니까 원고로서 소를 제기해야 되죠. 그래서 판결받는 거죠. 그리고 승소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명령은 소제기가 아니라 신청하는 거야. 왠지 더 가벼워 보이죠. 그렇죠? 신청해서 법원에서 심리해가지고 결정을 딱 매겨. 결정 또는 인용. 매기면 이거 가지고 이제 여기서는 원고라고 안 하지만 소제기 신청자 신청한 사람이 이제 이기는 게 되는 거야. 자, 지금 제가 아까 좀 전에 점유할 수 없는 사람들 보고 소송이라고 안 그랬죠. 우리 인도 명령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정식으로 이 사람을 내보내기 위해서 소송하는 게 아니라고. 누구 대상으로? 소유자, 또 배당금 전액 받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소송이 아니라 명령이라고. 인도 명령을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오래 시간이 걸리지 않죠. 짧게는 뭐 며칠, 길게는 뭐 한 2주, 3주 정도 지나면 인도 명령의 결정이 떨어져. 응? 인도 명령 결정 떨어지면 요 인도 명령의 결정 갖고 만약에 이 중간에 여기는 명도 소송이에요 지금. 여기는 인도 명령이고 여기 명도 소송이고 안 나간다고 버틸 때 이렇게 했을 때 판결문 받았죠 여기 지금. 판결문 받았고 여기는 결정문 받았죠. 이 판결문하고 결정문을 갖고 우리는 드디어 뭐 할 수 있다. 말로 안 되니 법으로. 이거잖아 이거. 강제집행. 그렇죠? 근데 옛날 같은 경우 만약에 인도 명령이 없다 하면 그거를 임차인든 소유주든 간에 소송해가지고 여기까지 들어오려면 기간이 긴데 돈도 많이 들고. 그렇죠? 근데 점유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면 인도 명령 간단하게 발급받아갖고 나랑 합의가 안 돼? 그러면 법으로 끌어낸다고. 그래서 경매가 조금 더 쉬워진 거예요. 이 인도 명령 건으로. 그 내용이 이제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요거는 만약에 합의가 안 됐어.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소유자 점인데 지금 5억 900에 나왔어요. 근데 낙찰가가 예를 들어서 4억 7천이래. 낙찰가가 4억 7천에 대해서 이분들이 채권자로서 나눠주겠죠? 소유자는 어차피 자기 빚만 그만큼만 다 탕감 받는 거죠. 그렇죠? 나머지는 살아있겠지만 그러면 소유자는 일단 점유할 수 있는 권한이 이제 없죠. 근데 네가 지금 5억 900짜리를 4억 7천에 받았어. 그러면은 한 4천 남았겠네. 응? 나는 소유자인데 나 때문에 돈 벌었네. 우리 반띵 하자. 응? 나한테 2천만 줘 그러면. 2천만. 그리고 당신 2천만 원 버는 거네. 왔다 갔다 뭐 한 20시간도 안 한 것 같은데 돈 벌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2천만 원 줘? 오케이. 그래요. 경매 물건 많은데 뭐. 그럴까? 아니면 무슨 소리지 이게? 그죠? 왜냐면 경쟁률이 높으면 아파트는 다닥다닥 붙어. 1등, 2등, 3등 다닥다닥 붙는다고 이렇게. 그거를 하려고 내가 올려 쓴 건데 2천만 원 못 주죠? 그러면 얘기하다가 보니 1,000만 원 주세요. 그럼 500만 원 주세요. 내려간다고. 왜? 어떤 무기로 이렇게 합의가 돼요? 어떤 무기로? 소유자랑 낙찰자랑 합의가 안 되면 나는 뭐 할 수 있는데? 집행한다고. 집행. 그죠? 여기 지금 이게 33평 정도 되나요? 그러면 여기 소유자가 지금 여기 전입으로 들어와 있다고 하더라도 짐을 들어갈 수도 있고 짐을 이미 뺐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어쨌든 그리고 여기 15층이죠. 15층을 복도로 해서 이사는 못 하겠네. 15층이면 적어도 또 뭐 타고 올라가야겠네. 그럼 이제 그거 다 비용이잖아. 그렇죠? 그 비용 들고 법원은 강제 집행을 공짜로 해줄까요? 우리 경매 시작을 할 때도 법원에다 미리 예납을 하죠. 집행할 때도 강제 집행 신청을 또 별도로 하는 거야. 응?
자, 집행관님. 제가 이 물건을 낙찰 받았고요. 집행관님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소유자 점유고요. 소유자가 근데 안 나가네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이거까지 가야 될 것 같아요. 점유 없으니까 저 인도명령 신청한 거 봤죠? 결정 떨어진 거 봤죠? 요거를 근거로 해서 집행 신청할게요. 아, 그래요? 합의가 그렇게 안 되던가요? 그래요. 날짜 잡죠? 그리고 여기 가는 거야. 근데 내가 돈을 낸다고. 미리 낸다고. 그러면 대략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30평 정도 했으니까 한 300이라고 할게요. 강제 집행비가. 그러면 강제 집행비 하려면 거기 법원에서 나온 용역들이 있죠. 법원 용역들. 그렇죠? 한 번에 보신 분 혹시 집행하는 거? 드라마에서만 보셨나? 집행관들이 30평 정도면 한 15명씩 와요. 왜냐면 삽시간에 치워야 되니까. 이분들은 구역을 다 나눠서 동선을 우리가 임장하듯이 여기 갔다 이걸 돌아야 되거든. 시간 단위로. 돌아다니까 삽시간에 다 치우고 트럭들 앞에 대기 있고 용역들 다 조끼 다 있고 치워. 그렇죠? 근데 짐을 만약에 물론 어떤 일부 이제 임차인이나 소유주들은 협상하기 위해서 짐을 안 빼놓는다고 이미 이사는 해놓고, 응? 그러면 이제 이 집행하기 전에도 물론 무작정 집행관들이 먼저 간 건 아니죠. 남의 집행관이 예전에 한번 방문을 했을 수도 있죠. 현황조사 할 때. 그리고 시간이 또 지나고 했죠. 그리고 나서 이걸 집행을 하려면 우리가 예납을 해야 되잖아. 그렇죠? 예납하고 이 물건을 빼낼 때 몇 명이 들어와야 되고 사다리채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창고를 어디서 써야 되는지 다 알아놔야겠죠. 그래서 먼저 간다고. 그 부동산에 누가 집행관이 다시 가서 야, 이거 지금 어떻게 죄송하지만 이게 정말 그 채권 때문에 망해서 나가시는 분인데 안에 들어갔더니 막 60인치 막 TV에 소파에 물고기 키우고 앵무새 막 울고 있고 막 바로 막 엊그제까지 막 파티한 것 같이 엄청나게 깔려 있어. 그럼 비용이 올라가겠죠? 그 비용을 누가 내야 돼? 내가 내야 되죠? 일단. 내가 내야 되죠? 근데 그 비용 하면 500원 나올 것 같아.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500을 내야 내가 강제 집행을 하죠. 그쵸? 또 시간은 흘러가죠. 집행을 뭐 오늘 결정했다고 바로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아까 2천만 원 요구했던 사람이 인도명령을 결정을 하게 되면 여기 임차인이든 소유자한테도 통보가 가. 누가 쓴 거야? 내가 쓴 거 아니죠. 내가 내용 찍는 보낸 게 아니죠, 지금. 법원에서 자, 요 법물건 맨날 며칠에 했던 요 사건은 매수인 누가한테 낙찰되었으므로 본 기한은 여기 점유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므로 언제까지 빼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집행할 수 있습니다. 라고 나오잖아. 그걸 보고 떨리지. 그리고 그 견적 내기 위해서 예고를 한번 해줘요. 이걸 이제 개고라고 하는데 문이 잠겨 있어도 집행관이 열쇠공 불러서 문 따고 들어가요. 그리고 잘 보이는 데다가 딱 붙여놓는다고. 누가 붙였어? 법원에서. 그 와중에 내가 처음에는 2천만 원 요구했는데 1,000만 원으로 내려오고 700만 원 내려오고 이런단 말이야. 왜냐면 집행하잖아. 그 애들한테는 어떻게 그거 보일 거야. 이웃집한테는 또 어떻게 그 모습을 보일 거예요. 잘 사는 집안일수록 또는 사회적인 어떤 위치가 있을수록. 근데 뭐 이도저도 아니면 정말 그냥 그런 분들 계세요. 이제 그래서 복불복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아주 가끔은 용역도 심어놔요. 아주 가끔은. 그런 또 전문 용역이 있어요. 그 이사비 받아내려고. 그렇지만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여기까지 가는 경우가 몇 프로나 될까요? 집행까지. 일반적으로. 아파트 경매 사건에서 일반적인 경우에 집행하는 경우 몇 프로나 됐을까? 5%도 안 돼. 왜냐면 이미 이 분들이 경매 넘어간다는 것까지 다 알았죠. 언제 임차인들이 또는 소유주가 이거 경매 넘어가는 거 알까? 언제? 애초에 채권자가 좀 신청했잖아. 경매 등기 찍히잖아요. 그리고 이분들한테 임차인이든 소유자들한테 다 이미 송달을 했다고. 이거 경매 넘어갑니다. 준비하세요. 그러면 그분들도 부랴부랴 이제 뭐 법무사 찾고 변호사 찾고 뭐 법률 구조공단 찾고 어떻게 해야 내가 이걸 조금이라도 구제를 받을까 알아보는데 아, 이게 법이네? 내가 아무런 권한이 없는 거네? 이사비는 그건 어차피 비공식인 거고 어차피 집행하면 고스란히 나와야 되는 거네? 알고 있다고 그분들도. 그래서 인도명령 결정문이 나오고 또 중간에 집행으로 간다고 또 채권자 여기서 말하는 채권자는 어떤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채권자라고 그랬죠, 제가. 그래서 강제 집행 당시에는 강제 집행을 신청한 그 채권자는 이제 내가 되는 거야. 왜? 거기서는 청구가 집이죠, 이제. 집. 돈이 아니라. 그렇죠? 집 빼라, 방 빼라고 하는 그 채권을 갖고 있는 그 채권자가, 즉 낙찰자가 이 채무자, 즉 임차인 또는 소유자를 상대로 집행을 하는 거라고, 이렇게. 그렇죠? 근데 결정문 떨어지고 보내고 또 개고장 냉장고 옆에 붙여놓고
응? 붙여놓고 하면 1,000만 원이 900되고 700되고 하잖아요. 응? 근데 그게 줄어들어서 300으로 이제 합의를 한대. 그러면 내가 만약에 말을 안 듣고 이거 그냥 감정 싸움으로 집행을 해버린다고 했을 때 500만 원을 내야 되는데 300으로 딱 끝내면 나도 편한 거죠. 맞죠? 나도 편한 거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절충하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통상 명도비를 할 때 그 명도비의 맥시멈은 집행비로 보시면 돼요. 집행비. 근데 그 집행비가 물론 짐에 따라서 다 다르긴 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뭐 평당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그러면 30평이면 한 300만 원에서 450만 원 정도. 그러니까 그 정도를 생각을 해두고 명도비를 주면 좋고, 그래도 버티고 하면 이제 여기까지 가야 되니까 나도 사실 손해지. 그렇죠? 여기까지 가면 나도 어차피 돈 내야 되잖아. 법적으로 지금 집행할 때 들어간 돈, 법적으로 집행할 때 들어간 뭐 트럭 운송비, 용역비 또는 뭐 창고 컨테이너 보관비 다 원래는 누가 내야 되냐면 점유하고 있는 소유자나 임차인이 내야 돼. 원래는. 근데 지금 그럴 입장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낸다고 생각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명도비를 어느 정도 선에서 준다라고 들어가야 된다고요. 마찬가지고 요건. 자,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내용을 제가 여기에 이제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명도 얘기해서. 짚고 넘어갈게요. 자, 마지막 단계라고 그랬죠. 명도. 명도 볼게요. 자, 얘기한 것처럼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점유, 즉 부동산 점유는 임차인이 될 수도 있고 소유자가 될 수도 있고 또 누가 될 수 있나요? 유치권자도 되지. 누가 점유를 하는 거잖아, 지금. 돈 내놓으라고. 그쵸? 어쨌든 점유하고 있는 자를 타인에게, 즉 낙찰자한테, 잔금 낸 새로운 소유권자한테 넘겨주는 게 명도인데, 지금 굳이 여기다가 제가 이런 스틱을 놓은 게 이게 어떤 물리적인 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법을. 만약에 이분이 낙찰자예요. 잔금 낸 이분이 임차인이에요. 그럼 이분들이 갖고 있는 파워를 적어놓은 법이 낙찰자는 뭐예요? 민사집행법이겠죠. 민사집행법. 그럼 임차인이 내밀 수 있는 법은 뭐예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이죠. 그 법들 간에 상충하는 경우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는 권리분석 시간에 본 거라고. 그렇죠? 자, 여기 본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 권한이 없는 사람들은 다 인도명령으로 끝나요. 인도명령으로 삽시간에 끝나요. 삽시간에 끝나고, 우리 대출 받죠? 대출. 경락잔금 대출 받죠? 아파트 들어갈 때 수도권이든 뭐 비조정 대상 지역이든 경락잔금 대출 받죠? 그럼 법무사 들어오고 법무사가 쭉 이제 보수비 청구해가지고 써놓잖아. 거기에 기본적으로 넣어주시는 분도 계시고 안 넣어주시는 분도 계신데 법무사 자체가 인도명령을 신청까지 해줘요. 인도명령 신청. 그 소송문 작성하듯이 인도명령 신청하는 신청 서류가 있는데 그 정도는 대출하고 법무사들이 알아서 넣어주는 경우도 있고 안 넣어져 있으면 여러분이 한번 얘기하시면 돼. 아니 법무사가 인도명령도 안 넣어주십니까? 그럼 넣어줘. 그쵸? 기본으로 깔고 명령 떨어지면 이제 우리는 점유하고 있는 사람하고 법적으로 핸들링 할 수 있는 파워가 생긴 거죠. 우리는. 그쵸? 그렇게 협의를 하시는 거고 거의 다 여기서 끝나. 그래서 우리가 들어갈 물건들이. 근데 그런 물건이 아니다 라고 할 때는 이제 소송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쵸? 근데 우리가 그 권리분석을 했던 상태라면 이런 물건들을 잘 들어가진 않겠지. 여기로 들어가는 물건들은 이제 이런 거겠죠. 이런 거. 이런 게 아니면 다 인도명령으로 끝난다. 자, 그래서 인도명령이든 소송이든 간에 둘 다 뭘 하려고 하는 거냐. 우리가 법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 웬만하면 나하고 합의해라. 이거 끌어내려고 이거. 강제 집행할 수 있다라는 거 이거 끌어내려고 인도명령 받고 또는 소송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인도명령에 대해서 이제 법적으로 나와 있는 거, 여기서 주의할 거. 아까 얘기했다시피 대출 받을 때 인도명령 같이 신청해 준다고 그랬죠? 그런데 만약에 그런 걸 다 안 하고서 6개월이 지나갔어. 그럼 인도명령 신청을 못 해. 그러면 부득이 이거 가야 돼. 그래서 잔금 낸과 동시에 인도명령은 자동적으로 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 인도명령이 떨어져서 당신 방 빼세요. 안 그러면 집행할 수 있습니다라는 공적 문서가 법원으로부터 임차인이든 소유자한테 가야 이분들이 나랑 그때서야 딜을 하려고 해. 그렇죠? 말로 안 되니.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고.
아까 얘기했죠? 이런 거 이제 법무사들이 해주시는데 대출 받으면 법원에 서식이 있어요. 부동산 임대명령 신청서. 그래서 요 신청서를 내면 임대명령이 아까 결정된다고 그랬죠? 그리고도 말이 안 통하네? 너 그럼 결정은 떨어졌어 이미. 그러면 난 집행한다 그럼? 하고 강제 집행 신청서를 또 내면 이제 강제 집행할 수 있다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더 이제 어떻게 보면 압박이 되는 거죠, 그분들한테. 이렇게 해서 제가 얘기하는 거 싶은데 모르겠어요. 요즘에 그 뭐 자영업자들도 힘들고 부동산 공인중개사 하시는 분들도 뭐 지역에 따라 물건에 따라 많이 힘들고 여러모로 좀 삶이 빡빡하다 보니 임차인이나 소유자도 가능하면 더 많이 받아내려고 하고 또 낙찰자도 가능하면 내가 어렵게 낙찰 받았으니 명답이 많이 안 주고 싶고 하긴 하는데 예를 들어서 6억 3천에 낙찰을 받았는데 내가 이거를 6억 500, 6억 600에 아파트일 경우에 낙찰을 받았어. 그러면 어떻게 볼 때는 이게 시세라고 할게요. 잘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응? 서울 아파트 기준으로 했을 때 나쁘지 않아. 서울 아파트 기준으로 하고 지역 봤을 때 지금 한 2,400 정도 밖에 안 남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쁘진 않아요. 시세 대비했을 때. 물론 세금 다 따져봐야겠지만 왜냐면 안 하는 것보다 낫잖아. 안 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씩 해서 사이클을 이렇게 키우는 게 좋은데 그 과정에서 이제 명도비로 지금 예를 들어서 한 2,400 정도에 일단은 모든 비용 다 빼고 이제 차익만 2,400 생겼는데 내가 여기서 명도비를 100만 원 줬다고 해. 아까워요? 아깝다. 있어, 아깝다도 있어. 아깝다도 있어. 아니, 법적으로 그게 어디 있어야 명도비를 줄게. 그래서 협의한다고 막 계속 머리 빠지면서 왔다 갔다 전화를 하고 심지어는 조금 멘트도 좀 하고 고급진 멘트들 하면서 합의하려고 이렇게 하느니 어느 정도는 빨리 처리를 하고 그 다음 수익이나 차익을 나올 물건들 찾고 이게 좀 낫지. 이거 계속 딜레이 하다 보면 힘들어진다는 게 제가 경험했던 또는 고객들을 상대했던 때의 느낌이야. 느낌. 그거는. 그래서 요거는 명도 채도할 때 그 사진인데 이걸 왜 붙여놨냐면 우리는 지금 권리 분석을 했죠. 그다음에 현장 분석도 했죠. 그걸 보면서 명도 저항이 큰 게 있고 명도 저항이 낮은 게 있어. 그게 패턴이죠. 권리 분석상에서 소유자, 그러면 좀 일단 기분은 나쁘겠네. 명도할 때 조금만 챙겨줘야겠다. 근데 임차인이 100% 배당을 받는데 그 분한테는 불편함이 문제일 뿐이지 보증금은 다 받아가잖아. 물론 이자는 못 받았지만. 그렇죠? 그래서 쉽긴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그분 만나봐야 알아. 그렇죠? 만나봐야 알아요. 일반적으로 쉽다고 어렵다고 하는 거지. 그래서 명도가 쉬운 물건은 일반적으로는 임차인 전액 명도가 쉬운 거 또는 소유주인데 내가 그래도 좀 준다. 응? 좀 준다라고 생각하면 명도가 쉽겠죠. 그 다음에 명도를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명도 잘할까요? 어떤 사람? 물건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일단 임차인이든 소유주든 뭔가가 지금 한이 맺혀 있죠, 지금. 그렇죠? 정선아리랑 들어봤어요? 아니,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이제 임장도 좋아하지만 여행도 좋아하는데 이제 가끔씩 그 정선아리랑 보면 되게 한해 서린 그런 구구 저질 있잖아요. 이 분들을 만나면 일단 자기의 한부터 얘기를 해. 한부터 뭐가 어땠고 내가 아들한테 해놓으려고 사업한다고 해서 이 집을 맡겼더니 이놈의 자식이 하면서 근데 거기다가 저는 모르겠고요. 배당 언제 소유주래. 예를 들어 소유주래. 그래서 모르겠고요. 요거 이제 잔금됐으니까 제 거거든요. 아시죠? 통보 갔죠? 한 달 내로 안 빼면 제가 여기 월세 청구해가지고 이 감정평가에 해서 월 1%씩 매길 겁니다. 한 달에 200입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이러면 말이 안 된다고. 말이. 일단은 공감하고 그래서 여성분들 또 남자분들한테 공감 잘해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명도 잘하지 처음부터 막 법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하는 분들은 이게 잘못하다가는 감정 싸움까지 돼 이렇게 그래서 명도를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고 아까 여기 그 명도비 얘기한 건 물론 우리가 줄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는 이제 그분들 이해하고 좀 베푸시면 그만큼 빨라진다는 얘기 하는 거고, 정말 이건 명도 쉬울 줄 알고 들어갔더니 이거 완전 속칭 진상이네. 이럴 수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인도명령 발급받고 끝난다. 명도 끝난다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이제 명도에 대한 얘기고, 나중에 이제 명도를 하게 되면 명도 확인서 이제 받죠. 명도 확인서 받고, 임차인일 경우에 요것만 얘기해 줄게요. 임차인. 요건 다 했던 얘기고, 임차인일 경우에 지금 보증금이 3억인데 이거를 전액 배당받을 수 있겠죠? 자, 샘플. 대항력이 없대. 근데 우선 면제권이 있대. 그래서 3억 보증금 전액 받아갈 수 있죠, 분명히. 대항력 없어도. 근데 이 분을 내가 명도를 하려고 들어갔어. 그러면 이 분이 이 3억을 내가 주는 거예요? 법원이 주는 거예요? 응? 선순위 임차인인데 배당 요구를 해서 전액 배당을 받아갈 수 있대. 왜? 우선 면제권이 있어서. 대항력은 없는데. 그럼 이 돈을 누가 주는 거야? 3억을. 법원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잔금을 법원에 납부를 하죠? 그럼 내가 납부한 돈으로 임차인이 배당을 받아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동시이행 해야 되잖아, 동시이행. 내가 이 분이 잔금을 빼야, 이 분이 집을 빼야 법원에서 보증금을 준다고, 그분한테. 그럼 법원에서도 확인해야 되잖아. 방 뺀 거니? 물어봐야 되잖아. 그래서 임대인, 그 소유주, 낙찰자가 판사님, 방 뺐어요. 돈 주세요. 라고 우리가 주는 거야. 요걸 못 주면 임차인이 보증금을 못 받아가. 그럼 우리도 힘이 있죠. 민사집행법이 우리를 많이 보호해주고 있다고. 인도명령 제도 만들어 놓고 명도 확인서를 받아야 법원에서 돈 줘. 이런 과정이 바로 명도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명도까지 했으면 거의 7단계가 다 끝난 거예요, 지금. 그래도 이 정도 상태면 우리 이제 입찰 들어갈 물건, 안 들어갈 물건 정해지지 않아요? 우리 스스로의 캐파에 따라서 이거 빼고 저거 빼고 발품 열심히 팔고 하면 정해질 거잖아. 그렇죠? 그렇게 정해서 안 오나 보네. 아니 제가 만약에 임차인이라면 돈을 줘야 나갈 것 같은데. 자, 그 얘기가 중요한 얘기긴 한데 질문을 하셨으니까 제가 할게요. 그래요. 동시이행 관계라고는 하는데 임차인이 내가 돈을 보증금을 받아야 내가 그 돈 갖고 또 딴 데 가서 또 집을 얻잖아. 그렇죠? 근데 법으로는 보니까 배당 받으려면 네가 먼저 방부터 빼야 된대. 그러면 낙찰자하고 임차인하고 신뢰가 있어야 되잖아, 신뢰가. 그래서 그 경우에는 임차인을 내가 믿을 수 있다 하면 명도 확인서와 더불어서 여기다가 명도 합의서를 써요, 합의서. 응? 그래서 네가 먼저 방은 어차피 보증금이 있어야 네가 빼주니까 내가 명도 합의서를 써줄게. 미리 써줄게. 그럼 너는 나중에 법원에서 보증금 받고 그걸 나한테 줘. 근데 네가 나를 속일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몇 날 며칠까지 방을 빼야 되고, 합의가 됐으니까 방을 빼셔야 되고, 예를 들어서 내가 잔금을 낸 이후부터 그 약속한 날짜까지, 예를 들어서 2달이라고 할게요. 2달 동안은 이분은 지금 부당이득 하는 거죠. 월세 청구를 한다. 응? 예를 들어 3억짜리래. 그러면 내가 당신한테 월세를 월 200만 원을 청구를 한다. 이 시점 이후부터는. 그래서 이렇게 명도 합의서랑 같이 주고 서로 간에, 쌍방 간에 신뢰를 가져야죠. 신뢰를. 그런 면은 있어요. 그래서 서로 관찰들을 좀 하면서 이런 경우를 지키는데 가끔 이제 또 약속 어기는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까지 하고. 근데 대부분의 임차인들이나 소유주분들이 그렇게 막 하지는 않아요. 막 하지는 않고. 어쨌든 이런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믿음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지금 명도 얘기를 좀 했고, 이제 1단계부터 7단계까지 쭉 봤는데, 우리가 입찰표를 작성하는 방법도 모르고, 법원에 가본 적도 없고, 그래서 이제 잠깐 쉬었다가, 우리가 직접 여기가 지금 예를 들어서 서울중앙지법이야, 여기가. 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건 하나를 정해서 실질적으로 입찰표를 작성해보는 감각까지 키워보는 시간을 잠깐 쉬었다가 해보겠습니다. 네.